3부, 적벽, 그리고 5호대 장군. 49화, 맥성, 고립.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감각. 그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다. 내가 딛고 서 있던 형주라는 단단한 땅이 내 발밑에서부터 모래처럼 바스러져 내리고 있었다. 봉화병의 절규가 마치 다른 세상의 언어처럼 귓가에 우문거렸다. 미방과 부사인이 항복했다고 나는 멍하니 그 이름을 되뇌었다. 미방, 부사인, 내가 직접 면담하고 B+급 예스맨으로 분류하여 형주의 가장 중요한 두 관문인 남궁과 공안의 수비를 맡겼던 바로 그 인재들. 싹싹하고 예의 바르며 무엇보다 나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했던 근본 있는 녀석들. 그들이 배신을 했다고 싸워보지도 않고 거짓말이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그것은 분노라기보다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처절한 외침에 가까웠다. 내 이놈, 감히 나를 능멸하려 드느냐. 미방과 부사인이 어떤 자들인데 그들은 나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다. 내 놈이 지금 헛소리로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 하는구나. 나는 봉화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순수한 절망만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정말입니다. 장군. 이미 성벽 위에는 동호의 깃발이. 나는 그의 멱살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나의 완벽했던 첫인상 경영론이, 나의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관상학 빅데이터가 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내가 틀렸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나의 보는 눈은 틀린 적이 없다. 그렇다면 저놈들이 나를 속인 것이다. 처음부터 그 싹싹한 미소 뒤에, 그 깍듯한 예의 뒤에 시커먼 배신의 칼날을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감히 ES급 관우를 상대로 연기를 해. 이 천하의 사기꾼 놈들, 근본 없는 배신자 놈들. 그래, 내가 속은 거야. 저놈들의 관상이 워낙 교활해서 내 눈을 잠시 속였을 뿐이야. 나는 필사적으로 나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합리화했다. 모든 것은 저 배신자 놈들의 탓이었다. 그리고 저 F급 애송이 송권과 C급 듣보잡 여몽놈의 비열한 계략 탓이었다. 감히 정정당당하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비겁하게 빈집털이나 하다니. 역시 근본 없는 놈들은 어쩔 수 없다. 후퇴한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소리쳤다. 이미 형주는 넘어갔다. 이곳 번성 앞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의미했다. 일단 살아서 돌아가 저 배신자 놈들과 동호놈들에게 반드시 이 치욕을 갚아주어야만 했다. 정군, 서쪽으로 후퇴한다. 맥성으로 간다. 맥성, 형주 서쪽 경계에 있는 작고 험준한 산성이었다. 그곳이라면 일단 적의 추격을 피하고 숨을 돌릴 수 있을 터였다. 나의 갑작스러운 후퇴 명령에 병사들은 술렁거렸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천하를 다 얻은 듯 위기양양했던 우리가 하루아침에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하지만 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우리는 밤을 틈타 번성의 포위를 풀고 필사적으로 서쪽을 향해 달렸다. 하지만 우리의 퇴각로는 이미 동호군에게 차단당한 뒤였다. 사방에서 복병이 튀어나왔고 우리는 좁은 산길에서 몇 번이고 혈로를 뚫어야만 했다. 수많은 병사들이 쓰러져 나갔다. 나의 S급 육체도 지쳐갔고 갑옷 여기저기에는 새로운 상처들이 늘어만 갔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달린 끝에 우리는 마침내 맥성이라는 작은 산성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견고한 성벽이 아니라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성 안에는 군량도 병력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성벽은 허술했고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성 밖으로는 우리를 잡기 위해 몰려든 동호의 군대가 개미떼처럼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우리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나는 성벽 위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적의 깃발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푸르렀다. 나는 이 낯선 세상에 와서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관우다. S급이다. S급은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아직 방법이 있다. 그래, 상용. 내 머릿속에 형주 북쪽에 있는 상용이라는 도시가 떠올랐다. 그곳은 유비 형님의 양아들인 유봉과 맹달이라는 장수가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비록 어리고 경험은 부족하지만 어쨌든 우리 편이었다. 그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 포위망의 뒤를 쳐준다면 우리는 살아서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터였다. 나는 즉시 부하 중 가장 발빠른 요하라는 자를 불렀다. 요하야, 예, 장군. 너의 목숨을 걸고 이 포위망을 뚫어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했다. 그리고 상용으로 가서 유봉과 맹달에게 전하라. 내가, 이 관우가 그들의 숙부이자 상관으로서 명한다. 당장 군사를 이끌고 와서 나를 구하라고. 만약 지체하거나 거역한다면 내가 살아서 돌아가 군법으로 그놈들의 목을 직접 뺄 것이라고. 이것은 부탁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령이었다. 아니, 협박에 가까웠다. 나는 그 싹수 노란 애송이들이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 내가 누군데? 그들의 하늘 같은 숙부이자 천하의 군신 관우인데. 요한은 비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장군, 소장, 목숨을 걸고 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날 밤 요한은 필사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핏길을 열어 상용으로 향했다. 나는 그가 사라진 어둠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다.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마지막 꼰대질이 과연 통할 것인가. 50화, 마지막 길. 며칠이 흘렀다. 맥성 안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군량은 완전히 바닥났고 병사들은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성벽 밖에서는 동호군의 항복 권고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귀를 막았다. 항복, 내가 이 S급 관우가 저 F급 송권 놈에게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는 것이 낫다. 나는 오직 상용에서 옳고 원병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요한은 분명 성공했을 것이다. 유봉과 맹달 그 애송이들이 아무리 근본 없다 한들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할 배짱은 없을 터였다. 그들은 지금쯤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을 것이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조금만 더. 하지만 나의 그 마지막 희망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꺾여버렸다. 며칠 뒤 포위망을 뚫고 겨우 돌아온 한 병사가 내 앞에 쓰러지며 절규했다. 장군, 요하 장군께서 상용에 도착했으나 유봉과 맹달이 구원병 내기를 거부했습니다. 뭐라고?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거부했다고. 감히. 그놈들이 성이 작고 민심이 불안하여 움직일 수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장군을 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이었다. 유봉, 유비 형님의 양아들. 내가 조카처럼 여겼던 놈. 맹달. 내가 그래도 쓸만하다고 생각했던 놈. 그놈들이 나를 버렸다고. 내가 죽어가는데 구하러 오지 않겠다고. 이 배은망덕한 놈들. 내 온몸이 분노로 떨려왔다. 이것은 미반과 부사인의 배신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이것은 가족의 배신이었다. 내가 믿었던 최소한의 의리마저 이 난세의 비정함 앞에서 산산조각 난 것이다. 나는 허탈하게 웃었다. 웃음소리가 눈물과 함께 터져 나왔다. 하하하, 그렇구나. 결국엔 나 혼자였구나. 나는 더 이상 구원병을 기다리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을 품지 않았다. 나는 남은 수백 명의 병사들을 모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들어라. 나는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외쳤다. 우리는 여기서 개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밤 서쪽 길을 뚫고 익주로 간다. 형님께로 돌아간다. 병사들의 눈에 마지막 불꽃이 희미하게 타올랐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살아서 돌아가. 저 배신자 놈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유비 형님에게 이 모든 부조리를 고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아들 관평과 충직한 부하 주창과 함께 남은 군사를 이끌고 맥성의 서문을 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마지막 탈출을 감행했다. 하지만 우리의 앞길에는 이미 동호의 거미줄 같은 포위망이 펼쳐져 있었다. 사방에서 복병이 나타났고 우리는 좁은 산길에서 필사적으로 싸워야만 했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주창마저 적의 칼에 맞아 내 눈앞에서 숨을 거두었다. 관평은 울부짖으며 적들을 베었지만 그의 어린 몸에도 상처는 점점 늘어만 갔다. 평아, 정신 차려라. 나는 절규하며 청룡도를 휘둘렀다. 하지만 나의 몸도 이미 한계에 다다른 뒤였다. 며칠간의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절망감은 나의 S급 욕심마저 갉아먹고 있었다. 결국 우리는 적의 함정에 빠져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수많은 병사들이 우리 부자를 겹겹이 둘러쌌다. 나는 피투성이가 된 채 아들 관평을 부둥켜 안고 하늘을 보았다. 차가운 겨울비가 우리의 얼굴 위로 떨어져 내렸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나는 마지막 순간에 나의 인생을 돌아보았다. 꼰대 김 부장으로서의 비참했던 삶. 그리고 군신관으로서의 짧고 굵었던 영광.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나의 그 지독한 첫인상과 관상학은 결국 무엇을 남겼는가? 나는 틀렸다. 나는 처음부터 틀렸다. 사람을 외모나 태도로 판단했던 나의 오만함이 결국 나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내가 근본 있다고 믿었던 자들은 나를 배신했고 내가 싹수 노랗다고 무시했던 자들은 나를 버렸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평생을 경멸했던 한 가지 진실을 깨닫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얼굴에 쓰여있지 않구나. 항복하라, 관우.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적장 반장이라는 자가 나를 내려다보며 외쳤다. 나는 그를 향해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침을 뱉었다. 나는 항복하지 않는다.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아들 관평을 내 등 뒤로 숨겼다. 나는 한나라의 장수, 관훈장이다. 죽음이 두려워 역적놈들에게 무릎 꿇을 내가 아니다. 나는 청룡도를 고쳐 잡았다. 칼날은 부러지고 이가 빠져 있었지만 나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덤벼라, 이 근본 없는 놈들아. 나의 외침이 끝나기가 무섭게 수십 개의 창이 나의 몸을 꿰뚫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의식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나는 쓰러지면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다. 그곳에는 나를 마중 나온 듯한 두 형님의 환영이 희미하게 보였다. 형님, 익더가. 나는 소리 없이 그들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틀렸소. 나의 길고 길었던 꼰대질은 그렇게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부, 꼰대, 다시 현대로. 51화, 화직.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아니, 붉은색마저 삼켜버리는 칠흑 같은 어둠이 모든 것을 뒤덮었다. 수십 개의 창날이 내 몸을 꿰뚫는 순간 나는 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마치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감각은 멀어져 가고 의식은 빠르게 희미해져 갔다. 나는 쓰러지고 있었다.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뽑혀 넘어가듯 나의 육중한 몸이 힘없이 뒤로 기울었다.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마지막 남은 병사들의 절규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형님, 익더가. 내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었다.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후회. 나의 오만함이, 나의 첫인상 경영이 결국 나를 이곳까지 몰고 왔음을 깨닫는 순간. 하지만 그 후회마저도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적장 하나가 나에게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의 손에는 번뜩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는 나의 목을 노리고 있었다. 천하의 군신 관우의 목. 그것이야말로 그에게는 최고의 전리품일 터였다. 더러운, 근본 없는 놈. 나는 속으로 마지막 욕설을 퍼부었다. 나의 S급 목을 감히 저런 F급 졸개 놈에게 내어주어야 한다니. 이것이야말로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치욕이었다. 차가운 칼날이 나의 목덜미를 파고드는 감촉. 그리고 다음 순간, 화직,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러지는 혹은 잘려나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내 의식은 완전히 암전되었다. 더 이상의 생각도 감각도 없었다. 오직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는 절대적인 공허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52화, 병실, 그리고 목. 김, 환자분, 정신, 드세요. 희미한 목소리가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듯했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시끄럽다. 누가 감히 나의 잠을 깨우는가. 나는 지금 죽지 않았던가.
환자분, 눈 떠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이번에는 좀 더 또렷한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 차가운 것이 내 뺨을 톡톡 치는 감각. 나는 짜증스럽게 눈을 떴다. 그리고는 내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어야만 했다. 하얗다. 온통 하얗다. 천장도 하얗고 벽도 하얗고 내 몸을 덮고 있는 이불마저도 하얗다. 코를 찌르는 것은 흙먼지나 피 냄새가 아니라 역겨울 정도로 깔끔한 소독약 냄새였다. 그리고 내 귓가에는 삐삐 하는 단조롭고 신경질적인 기계음이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여긴 어디지? 나는 혼란스러운 머리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낯선 공간. 하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에 본 적 있는 듯한 익숙한 풍경. 창밖으로는 높은 빌딩들이 보였고 벽에는 복잡한 버튼들이 달린 기계들이 매달려 있었다. 이곳은 병실이었다. 내가 살던 세상의 병실. 내가 돌아왔단 말인가. 나는 떨리는 손을 들어 내 얼굴을 만져보았다. 덥수룩하고 뻣뻣하던 수염이 사라져 있었다. 붉고 단단하던 피부 대신 푸석하고 탄력 없는 중년 남자의 살결이 느껴졌다. 나는 황급히 침대 옆에 놓인 작은 거울을 집어들었다. 거울 속에는 내가 그토록 혐오했던 얼굴이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피곤에 절고 불만에 가득 찬 꼰대 김 부장의 얼굴. 꿈이었나.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관으로서의 그 십수년의 세월. 전쟁과 맹세, 영광과 배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처절한 죽음까지. 그 모든 것이 트럭에 치인 충격으로 잠시 꾸었던 한바탕 꿈이었단 말인가.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꿈이어야만 했다. 그 비현실적인 일들이 현실일 리가 없었다. 나는 그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한 평범한 중년 실직자 김 부장일 뿐이었다. 나는 안도감과 함께 동시에 밀려오는 깊은 허무함 속에서 거친 숨을 내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목덜미, 목 주변에서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다. 무언가 거칠고 불편한 것이 피부에 닿는 느낌. 나는 손을 들어 목을 만져보았다. 그리고 손끝에 느껴지는 감촉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붕대, 두껍고 거친 붕대가 내 목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왜? 나는 숨 막히는 불안감 속에서 간호사를 불렀다. 마침 복도를 지나가던 젊은 간호사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으로 의사를 부르러 달려갔다. 잠시 후 흰 가운을 입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 오, 정신이 드셨군요.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하시고도 의사는 내 눈에 불빛을 비춰보고 청진기를 가져다 대며 부산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내 목은 왜 이러는 겁니까? 의사는 내 목의 붕대를 가리키며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목뼈에 금이 가고 주변 조직 손상이 심했습니다. 큰 수술을 받으셨어요. 다행히 신경은 무사하지만 한동안은 목 보호대를 착용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리하시면 평생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뼈의 금, 수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 끔찍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콰직, 무언가 부러지고 잘려나가던 그 소름 끼치는 소리.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에서 내게 일어난 일이었다. 트럭에 치이는 순간 내 목이 부러졌던 것이다. 나는 나도 모르게 목을 웅커쥐었다. 목이 서늘했다.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전하고 불안했다. 언제라도 다시 그 차가운 칼날이 내 목을 파고들 것만 같은 끔찍한 공포. 꿈이 아니었어. 나는 떨리는 눈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나의 상태를 체크하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환자분,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지금 내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이 단순한 꿈이 아니었음을,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나의 이 현실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나를 더 깊은 혼란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목에 감긴 이 붕대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가 관우로서 살았던 삶과 죽음에 지울 수 없는 증거였다. 사부, 꼰대, 다시 현대로. 53화, 첫 번째 실현, 젊은 의사. 병실에서의 시간은 끔찍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목에 감긴 붕대는 거추장스러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목뼈가 부러지던 순간의 섬뜩한 감각이 되살아나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내가 정말로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길고 긴 악몽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흐릿하고 비현실적이었다. 확실한 것은 단 하나, 내 목이 서늘하다는 불길한 감각뿐이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간신히 침대에 기대앉을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다. 내가 살았던 세상이었지만 십수년 만에 돌아온 이곳은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더 높고 빽빽해진 빌딩들, 거리를 소음 없이 미끄러지듯 달리는 매끈한 자동차들. 모든 것이 너무나도 빠르고 너무나도 차갑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흰 가운을 입은 젊은 의사 하나가 들어왔다. 그는 내 차트를 들여다보며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로 말을 툭 던졌다. 김영감, 정신이 좀 들어요. 김영감.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영감, 이 싸가지 없는 놈이 지금 누구한테 영감이라고 한 거야. 나이 40도 안 되어 보이는 애송이가 하늘 같은 환자에게, 그것도 김 부장이었던 나에게 감히 영감. 내 아내 김 부장이, 아니 관우의 영혼이 깨어나 포효했다. 내 이놈, 무엄하다. 어디 감히 아래 것이 윗사람에게 반말을 짓걸려. 내 놈의 눈에는 위아래도 없느냐. 근본 없이 자란 놈 같으니라고. 딱 봐도 인성이 글러먹었어. 눈빛은 흐리멍텅하고 말투는 방정맞고 F등급, 아니 패급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썩어지지 못할까. 내 놈의 그 더러운 주둥이를. 나는 당장이라도 침상에서 일어나 저놈의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치려 했다. 하지만 내 몸이 움직이기 전에 다른 것이 먼저 반응했다. 목덜미에 소름이 돋으며 서늘한 칼날의 환상이 스쳐 지나갔다. 콰직, 목뼈가 부러지던 그 끔찍한 소리.
나는 나도 모르게 숨을 삼키며 목을 움츠렸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그 거대한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오직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겁에 질린 눈으로 젊은 의사를 쳐다볼 뿐이었다. 젊은 의사는 나의 이상한 반응에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이내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차트의 시선을 고정했다. 뭐야, 아직 잠이 덜 깼나. 어쨌든 상태는 많이 좋아졌네. 수술 부위 염증도 없고 며칠 더 지켜보고 괜찮으면 퇴원해도 되겠어. 그는 여전히 반말로 짓거리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낄 수 없었다. 나는 그저 내 목숨을 쥐고 있는 저승사자 앞에 선 죄인처럼 공손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아이고, 선생님. 예,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입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비굴한 존댓말이 술술 흘러나왔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침대 위에서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여 그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젊은 의사는 나의 극진한 태도에 오히려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며 뒷걸음질 쳤다. 별 말씀을. 그럼 푹 쉬쇼. 그는 서둘러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이게 무슨. 나는 내 몸을 통제할 수가 없었다. 내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저 싹수 노란 요즘 것을 향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지만 내 몸은 그 분노와는 정반대로 극도의 공포와 복종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길들여진 짐승처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목의 붕대를 만져보았다. 이곳에 나의 트라우마가 새겨져 있었다. 관우로서의 죽음, 목이 잘리던 그 순간의 공포가 김 부장의 육체 속에 깊이 각인되어 나의 꼰대력 을강제로 봉인해버린 것이다. 나는 절망했다. 이것은 환생보다 더 끔찍한 저주였다. 나는 꼰대의 영혼을 가진 채 세상에서 가장 예의 바른 겁쟁이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다. 54화, 두 번째 실현, 간호사. 젊은 의사와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나는 극도의 자기 검열 상태에 빠졌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의 첫인상이나 관상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었다. 아니, 판단은 여전히 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겉으로 드러낼 수가 없었다. 언제 또다시 목덜미의 트라우마가 발동하여 나를 비굴한 겁쟁이로 만들어버릴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병실 안에서 최대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지내려 했었다.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하지만 나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이번에는 젊은 간호사 하나가 주사기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20살이나 되었을까. 앳된 얼굴에 짧은 치마 간호복 차림. 딱 봐도 요즘 애들이었다. 쯧쯧, 복장 불량. 저게 간호사야, 치어리더야. 라떼는 말이야, 간호사 복장이. 내 아내 김 부장이 또다시 혀를 차며 잔소리를 시작하려던 순간이었다. 간호사가 상냥하게 웃으며 내 팔에 소독솜을 문지르며 말했다. 김진수 환자분 물결표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물결표 팔 잠깐 걷어주시고요. 물결표 따끔해요. 따끔해요. 물결표.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저 어리고 근본 없는 계집애가 하늘 같은 환자에게, 그것도 나 김 부장에게 감히 반말을, 그것도 저렇게 애교 섞인 말투로 짓걸렸단 말인가. 이 싸가지 없는 내 아내 꼰대력이 다시 한번 폭발했다. 어딜 감히. 내년에 눈에는 위아래도 없느냐. 여기가 내 친구 집 안방인 줄 알아. 환자에게는 극존칭을 써야 하는 것이 의료인이 기본 도리임을 모르느냐. 내년에 그 방정맞은 말투와 짧은 치마는 병원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환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심각한. 나는 당장이라도 그녀를 호통쳐서 병원의 규율과 예의범절에 대해 일장 연설을 늘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손에 들린 뾰족하고 차가운 주삿바늘이 내 시야에 들어왔다. 뾰족하다. 나도 모르게 목덜미가 서늘해졌다. 뇌 속에서 날카로운 칼날의 감촉과 목이 잘리던 순간의 공포가 성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또다시 숨을 삼키며 본능적으로 목을 움츠렸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 방금 전까지 나를 지배했던 그 거대한 분노는 주삿바늘 하나 앞에서 눈 녹듯 사라져 버렸다. 간호사는 나의 이상한 반응에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다시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주사 무서워요. 괜찮아요. 물결표 금방 끝나요. 물결표 잠깐만 참으세요.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내 팔에 주삿바늘을 찔러 넣었다.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나는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다. 나는 그저 내 팔뚝에 약물이 들어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벌벌 떨고 있을 뿐이었다. 다 됐어요. 물결표 솜으로 잘 누르고 계세요. 간호사는 주사기를 정리하며 여전히 반말로 짓걸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말투를 지적할 용기가 없었다. 나는 그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그 비굴한 모습에 간호사는 피식 웃더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침대 위로 쓰러지듯 누워 허탈한 신음 소리를 내뱉었다. 이게 뭐야. 나는 이제 하다 저런 어린 간호사의 반말 앞에서도 벌벌 떠는 신세가 되었단 말인가. 나의 S급 자존심은 어디로 갔는가. 나의 강철 같던 꼰대 정신은 어디로 사라졌는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내 목의 붕대를 만져보았다. 이 끔찍한 트라우마, 이것이 나를 영원히 지배할 것만 같았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김 부장이 아니었다. 나는 껍데기만 남은 길들여진 꼰대일 뿐이었다. 나는 이 새로운 현실 앞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껴야만 했다.